어느 날 버나드 윌리엄스가 소개한 도덕적 운이라는 흥미로운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두 친구 톰과 제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학 시절부터 철학을 좋아했고 자주 깊이 있는 토론을 하곤 했습니다. 어느 주말 두 친구는 시골로 드라이브를 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드라이브는 평소의 일상에서 벗어나고 철학적 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출발 전 톰과 제리는 가족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경고하며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시골길에 접어들자마자 톰은 자연의 경이로움에 흥분하여 무심코 엑셀러레이터를 깊게 밟았습니다. 제리도 그 분위기에 매료되어 이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풍경을 만끽하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내리던 비가 시골 도로를 미끄럽게 만들어버렸고 두 친구는 이내 알게 모르게 가속을 하고 있다고 깨달았습니다. 같은 날 반대 방향에서 시내로 돌아오던 한 젊은 여성 앤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친구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녀의 차는 톰과 반대 방향으로 일정한 속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우연히도 톰과 제리는 무사히 모든 사고를 피하고 시골에서의 멋진 하루를 보내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는 윌리엄스의 도덕적 운에 관한 토론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은 과속한 사실을 서로 농담 삼아 언급하며 박수로 그날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앤의 이야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앤은 톰과 제리가 지나간 바로 그 길목에서 다른 차량과의 경미한 충돌 사고를 겪었고 비로 인해 더욱 큰 사고로 번졌습니다. 그녀의 차는 살짝 제어를 잃었고 도로변 신호등을 들이받으며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자는 없었으나 두 차량 모두 상당한 손상을 입었고 그녀는 그날 오랜 시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며칠 뒤 한 카페에서 다시 만난 톰과 제리는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톰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었는데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라고 말했고 제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우리가 도덕적 운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렇게 생생하게 체감하는 건 처음이네 라고 되돌아보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톰과 제리는 운전에 훨씬 더 조심스러워졌고 도덕적 책임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그 상황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앤은 여전히 드라이브를 즐기지만 그날 이후로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윌리엄스의 도덕적 운 이론은 두 친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과속이라는 단순한 행동조차 얼마나 큰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되새기게 했습니다. 이들은 우연의 요소가 어떻게 사람들의 도덕적 평가를 뒤바꿀 수 있는지를 직접 경험했고 그 후로는 모든 작은 행동에도 보다 큰 심사숙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톰과 제리는 머나먼 철학적 논의가 아닌 일상의 한 부분으로 이 이론을 흡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오래오래 행복한 삶이라는 제목을 단 서책을 가진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마을에서 지혜롭다고 소문이 나 있었고 그의 조언을 얻으러 이곳저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노인을 찾아왔습니다. 청년은 최근 일어난 일들로 인해 마음이 심란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의 갈등, 친구와의 불화, 그리고 날씨마저 저주스러운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노인은 청년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잠시 신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책장에 꽂혀있던 오래오래 행복한 삶이라는 서책을 꺼내 들고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겠다네. 이 책에 나오는 철학자 에픽테토스의 이야기일세. 옛날 에픽테토스가 살던 시절 그의 제자들 중 한 명도 이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에픽테토스에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모든 것이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배신했고 내가 열심히 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에픽테토스는 그를 진지하게 바라보면서 자네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제자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사람들의 행동과 일어나는 상황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통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마음을 두는 것은 스스로에게 짐을 지우는 것과 같다네. 대신 우리의 생각과 반응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네. 노인은 이 이야기를 마치고는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자네도 이제 알겠나? 자네가 겪고 있는 거의 모든 문제는 자네의 통제 밖에 있는 것들이네. 하지만 자네가 어떻게 그 상황에 반응할지, 무엇을 느낄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하는 것만은 자네의 손에 달려있지. 청년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차츰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서 작은 긴장이 풀려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인장님. 이제야 좀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그 뒤 청년은 자신만의 작은 변화들을 시작했습니다. 외부의 사건들에 더 이상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반응을 조절하는 연습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점점 더 많은 행복한 순간들이 그의 삶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노인은 청년이 방문할 때마다 미소를 지으며 묻곤 했습니다. 오늘은 자네가 어떤 것을 통제할 수 있었는가? 그럴 때마다 청년은 자신있게 내 마음과 반응이었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해지고 난 후 그 마을의 많은 주민들이 비슷한 방법으로 평온한 삶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에픽테토스의 철학이 하나의 작은 마을에서 큰 변화를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아직 적용할 수 있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제할 수 있는지 깨닫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조용하고 평화로운 숲속 마을에 에피쿤이라는 이름의 철학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늘 사람들에게 행복에 관한 깊은 생각을 나누었지만 그가 실제로 일상 속에서 이론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아는 이는 많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축제가 열리게 되었고 에피쿤은 마을 사람들의 초대에 따라 축제에 참석하기로 했다. 축제의 첫날 시장은 풍성한 음식과 다양한 게임으로 가득했다. 사람들은 웃고 춤추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고 에피쿤은 군중 속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한 젊은이가 에피쿤에게 다가와 물었다. 에피쿤 씨, 당신의 철학에 따르면 우리가 여기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 자체가 목표일까요? 에피쿤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즐거움 그 자체는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즐거움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이지. 우리가 지금 평화를 느끼고 있다면 이 시간이 가치 있는 것이란다. 그러나 즐거움 다음에 고통이 따른다면 그것은 진정한 쾌락이 아니지. 하루가 지나고 축제의 두 번째 날이 밝았다. 이번엔 술과 노래가 절정에 이른 저녁이 되었고 사람들은 저마다 술잔을 들고 취기를 즐겼다. 하지만 축제의 말미에 이르러 몇몇 사람들은 과음을 했고 다음 날 고통스러운 숙취로 인해 힘겨워했다. 이를 지켜본 에피쿤은 진지한 표정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말했다. 어젯밤의 그 순간은 즐거웠으나 오늘의 불편함은 과거의 선택에서 기인한 것이다. 쾌락과 고통은 언제나 상호작용하기에 현명함은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느냐에 달려있다네. 과도한 것은 언제나 고통을 불러오니까. 이제 사람들은 에피쿤의 말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어떻게 하면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지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축제의 마지막 날 자신들의 힘과 즐거움을 조화롭게 맞출 방법을 찾아나갔다. 이번엔 다같이 숲속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새로운 형태의 즐거움을 느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에피쿤의 조언에 따라 숲속에서 작은 잔치를 열며 내적 평화를 유지한 채 균형 잡힌 삶을 살겠다고 결심했다. 이로써 에피쿤의 쾌락주의가 사람들의 일상 속에 자리 잡게 되었고 마을은 언제나 조화를 이루는 행복한 공간으로 기억되었다. 에피쿤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말했다. 진정한 쾌락은 고통 없이 그 자체로 완전한 평화를 이끌어내는 것이지. 그 후로도 에피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꾸준히 이어져 나갔다. 네 번째 이야기. 스피노자의 신즉자형 개념을 바탕으로 재미있는 썰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도심 속의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으로 의여행을 떠나기로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일행은 스피노자의 철학 동호회 회원들로 그들의 목표는 그 유명한 사상가의 신즉자형 개념을 직접 경험하고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드넓은 숲에서 세상의 진실을 느껴보려는 그들의 여정은 큰 기대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도시에 사는 이들에게는 어찌 보면 당연한 도박과도 같은 여행이었지만 그들은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로 합니다. 흙냄새가 코를 찌르고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소리만이 분주한 도시의 시끄러운 소리를 대신합니다. 이윽고 일행은 넓게 트인 빈터에 도착했고 그곳이야말로 완벽한 탐구 장소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스피노자의 자연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지요. 모닥불을 피우고 둘러앉은 그들은 스피노자 철학에 대한 열띤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자연을 이해하고 신을 마주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점점 더 깊은 대화에 바다로 빠져들었습니다.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나뭇가지 하나가 소나무 위에서 떨어져 모닥불에 떨어졌고 불꽃은 순간 튀어올라 새로운 불길을 피워냈습니다. 그때 일행 중 한 명이 무심코 던진 농담이 있었습니다. 우린 모두 신의 부분이야. 저 나뭇가지조차도 신의 한 부분이니 방금 나무신께서 우리의 대화를 들으시고 불꽃의 형태로 응답하신 게 아닐까요? 일행은 목소리를 터뜨렸습니다. 그들의 웃음은 숲속에 울려 퍼졌고 어느새 어둠의 장막은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스피노자의 철학이 가장 잘 드러나는 순간은 바로 이런 순간들, 즉 자연의 작고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그들에게 고민하던 철학적 문제에 대한 힌트를 줄 때라는 것을 말입니다. 토론은 한결 가벼워졌고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자연과 신의 긴밀하고도 신비로운 관계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던 그날 밤은 오래도록 그들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들은 일상의 치열한 논쟁 속에서도 스피노자가 말한 신즉 자연이 곧 모든 것의 일상적인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데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연 속에서의 경험은 스피노자의 신즉 자연 사상을 조금 더 가슴에 와닿게 해주었고 그들은 언젠가 다시 그 숲으로 돌아갈 날을 기약하며 도심으로 돌아갔습니다. 불꽃을 피운 나뭇가지가 참으로 신의 응답이었는지에 대한 물음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그날의 즐거운 시간과 깨달음은 그 자체로 충분한 것임을 느꼈습니다. 이 썰은 스피노자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상상 속의 이야기지만 언젠가 자연 속에서 스피노자를 기억하며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